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17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 박사님께서 그 재미있는 주제를 안건을 꺼내 주셨어요. 복싱이 15라운드에서 82년 김득구 선수의 사고를 기점으로 이제 1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 87년도 중반부터는 모든 그 세계 타이틀 매치가 12라운드로 이제 줄어든 상태인데 12라운드 이후에 13라운드, 14, 15라운드에 그 주옥 같은 명승부들이 많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 의견을 내주셔서 오늘 모여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같이 얘기 풀어가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물 박사이신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같이 하게 되는데 코토바 서준아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또 오랜만에 뵙는 구본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안건을 주신 장 박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전에는 13, 14, 15회를 챔피언십 라운드라고 불렀죠. 이제 세계 타이틀만 할 수 있었던 라운드니까요. 그런데 복서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12라운드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 14, 15라운드는 마치 폐쇄된 절벽 마을에 있는 그 잊혀진 호텔 같은 느낌이랄까요? 분명히 볼 수도 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만 들어가서 이제 즐길 수는 없는. 이게 연상이 되네요. 절벽에 있는 호텔이. 네, 그래서 우리가 절벽에 있는 호텔을 다시 들어가서 연회를 열고 숙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건물을 보면서 추억은 한 번쯤 얘기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60년대만 해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61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독립국 중에 가나하고 한국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프로복싱에서도 약간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초중반에 KO 승은 거둘 수 있지만 한국 선수들은 어렸을 때 못 먹어서 후반 라운드로 갈수록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후반 라운드 KO 승을 거두는 거에 대한 일종의 그 민족적 로망 같은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김환진 선수, 김철호 선수, 또 김상현 선수의 13라운드 KO 승에 그렇게 열광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도 물론 좋았지만 우리도 뭔가 어떤 한 차원을 좀 뛰어넘은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게 된 그런 13, 14라운드, 14, 15라운드, 그 점을 좀 추억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올드 팬분들은 정말 13라운드 이후에 그 갈려진 KO 승부에 대한 향수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전에 저희 녹음 들어가기 전에 잠깐 뭐 사담을 나눴지만 15라운드를 12라운드로 줄인 데 대해서 이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팬들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서두에 말씀하신 챔피언십 라운드 13, 14, 15라운드를 실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겪어야 그 세계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성열 이사님께서는 줄인 데 대한 어떤 찬성 의견을 내주셨었는데, 아까 서준아님이 말씀하실 때는 좀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이제 얘기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줄인 거를 굉장히 잘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잘했죠. 왜냐면 제가 또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쪽으로 이렇게 팔이 안으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선수들이 보면은 8, 9라운드가 지나가면은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힘이 좀 빠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예전부터 보다 보면. 근데 그리고 예외 선수도 물론 뭐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물론 김득구 선수의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은 뭐 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12라운드가 넘어가면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표정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시합 자체도 이기고 있다가 14라운드, 15라운드에서 결정나는, 그러니까 역전이 돼서 그런 승부가 나는 시합을 보면은 그 12라운드 전까지 참 잘했던 그 선수가 굉장히 좀 아쉬운
왜냐면 복싱이라는 거는 이 기술 대 기술이 물론 주먹도 있지만은 그 본인의 그 실력으로 이렇게 붙는 그 시합인데 그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승부가 갈린다 그러면은 조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재미도 없고 이렇게 좋은 그런 결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이게 좀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10라운드로. 아 12라운드보다 예, 더 10라운드로 조금만 더 줄였으면 세계 타이틀 매치를. 그러면은 좀 더 그 선수 대 선수 간의 모든 그 실력들이 이게 다 좀 더 이렇게 재밌는 시합들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이제 화두를 또 하나 던져주셨는데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손우라님 좀 궁금하네요. 뭐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떠나서 당시에 이제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줄인 것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이제 앞세웠지만 그 복서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개개인들이 그 줄인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나뉘어졌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가령 이제 마빈 해글러나 사고의 당사자였던 맨시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극렬하게 12라운드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찬성 여론도 있었겠지만 뭐 복서들 개개인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이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경우도 많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이제 이성열 이사님만큼 아주 뭐 분명하게 자기 의견 그 줄였다 뭐 15라운드 그대로 존속이 좋았다 이제 이런 데 대해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기보다 하나의 이제 그 복싱 마니아로서 특히 이제 클래식 복싱, 올드 복싱을 이제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는 복싱 마니아로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죠. 13 오늘 이제 장 박사님이 화두도 던져주셨지만 13라운드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승부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굉장히 이성열 이사님은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을 내주셨지만 정작 13라운드 이후에 굉장히 실력 발휘를 한 그래서 그 자기 그 진면목을 드러낸 복서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중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13라운드 이후에 아주 묘하게 그 어떤 그 라운드 강박을 조금 자극하고 조장하는 그런 어떤 선수들 간의 그 특정 라운드 그 매칭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그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라운드를 줄였다, 뭐 이제 줄이는 게 좋았다, 존속시켰으면 좋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견보다도 그런 향수에 맞춰서 오늘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본정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5라운드, 12라운드. 제가 어렸을 때 김득구 선수 사고 이후로 이제 링 15라운드에서 이제 WBC가 먼저 줄었잖아요. 12라운드로 줄었고 WBA는 그 몇 년 지나서 15라운드에서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동양인한테는 12라운드로 줄은 게 이득이 맞습니다. 확실히 맞는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세계 타이틀 매치라면은 15라운드까지 하는 게 더 재밌지 않나. 그리고 또 보면서 느낀 거는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줄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선수들이 이 바디 공격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서 15라운드였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 박사님도 아마 향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내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안전사고는 대부분 후반 라운드에 많이 났죠. 그건 사실입니다. 선수들이 링에 오를 때 이미 극한의 상태에서 링에 오르는 거잖아요. 체중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일반인이라면 거의 뭐 쓰러져 있을 정도의 뭐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안전사고가 확실히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인명을 그렇게 살상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당위죠. 당위지만 어떤 면에서는 13, 14, 15라운드에서 그 뭐랄까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듯한 모습도 참 여러 번 나왔었고, 이거는 좀 답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펜스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12라운드 내내 이렇다 할 격돌이 없고 이렇다 할 그러니까 소모가 없는 듯한 경기들이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5라운드까지 갔을 경우에 조금 더 그 승패가 분명하게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복서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건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죠. 그 코토바님께서 이제 그 특정 라운드에 대한 어떤 그 연결고리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려주시죠. 우선 이제 그 생각나는 거는 그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사담 나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정 선수와 특정 라운드 요 매칭이 굉장히 재미난 경우가 많아요 복싱에서. 그러니까 그 야구처럼 이제 복싱도 축구도 물론 마찬가지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숫자를 걸고 이렇게 나오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야구의 8회 말 뭐 이런 뭐 것처럼 예 그런 영광의 비슷한 8회 경우죠. 약속의 8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피누 쿠에바스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 전적이 50전 35승 15패 31KO인데 그분이 데뷔전도 2회 KO를 당하면서 시작을 했고 마지막 경기도 2회 KO패를 당했고 하지만 그 11번의 방어 중 그 10번을 KO로 이겼는데 10번 가운데 6번을 또 2회 KO로 이겼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수한테 타이틀을 내줄 때도 2회 KO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처럼 이제 특정 라운드와 관련해서 이제 선수들 간에 어떤 묘한 그 연결고리가 이제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우선 생각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시스 아르게오가 그 이제 타이틀 그 알프레도 에스칼레라한테 타이틀을 딸 때 13회 TKO로 타이틀을 땄고 다시 이제 대전을 맞붙어서도 역시 13회 TKO로 타이틀을 방어를 했고 그 전에 이미 이제 루베온 올리바리스한테는 이제 또 13회 KO로 했는데 첫 타이틀을 획득했죠. 예, 첫 타이틀 획득을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도전에서는 그 에르네스토 마르셀한테 15회 판정패를 이제 당했지만 이게 13회가 이제 얽혀 있는데 그 아르게오가 맨시니 당시에는 굉장한 이제 스포츠 이슈였죠. 맨시니가 이제 떠오르는 복싱 이제 우상처럼 이탈리아계지만 이제 백인의 호프로 이렇게 이제 등극을 하면서 해서 아르게오한테 첫 타이틀을 도전했는데 14회 그 TKO를 당하죠. 사실은 이제 KO인데 당시 이제 그 이제 레퍼리가 그냥 경기를 끝내버리죠. 그 맨시니가 다운이 됐을 때 이제 14회로 시작된 맨시니의 묘한 또 그 이제 징크스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맨시니가 뭐 그 14회 KO로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선수들하고는 없는데 아론 김득구 프라이어가 있었죠. 이제 아르게오는 또 이제 아론 프라이어하고 또 이제 14회 그렇게 끝나고 맨시니로 또 보면 맨시니가 김득구 선수한테 14회 KO로 이렇게 이기면서 또 굉장한 그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12라운드로 축소가 됐죠. 근데 맨시니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리빙스턴 브람블이라는 아주 그 괴짜 묘한 긴 복서가 뱀 걸고 막 나오던 그 선수. 종교도 뭐 부두교라는 얘기도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데 저런 얘기를 했어요. 맨시니와 경기 전에 자기는 맨시니한테 주술을 이미 걸었다. 그러니까 맨시니가 사망시킨 어떤 선수를 사망시킨 그라운드에 자기는 이길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요. 예, 브람블이. 그래서 굉장한 화제가 됐죠. 맨시니의 죄의식을 자기는 건드리고 있다 이미. 예, 그리고 실제로도 경기를 보면은 둘이 이렇게 이제 경기 전에 눈싸움을 하는데 브람블이 돌아서기 전에 묘하게 뭐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 장면이 얼핏 주술을 건 건가요? 예, 아니 주술을 걸었다고 자기가 공언을 했어요. 본인이 그랬죠. 본인이 예. 그런 얘기했어요. 예, 근데 그 라운드에 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예,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오래전에 기억이 나서 정말 괴이하다 이거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전까지는 아주 그 브람블이 의외로 선전해서 박빙우세 이랬는데 누구도 맨시니가 갑자기 KO로 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상태에서 14라운드에 갑자기 판세가 기울어지면서 그 브람블이 14회 그 레퍼리 스톱을 레퍼리 갑자기 막 연타를 뭐 록베에서 당할 걷잡을 수 없이 얻어맞으니까 레퍼리 스톱을 걸어서 14회 경기가 이제 끝나버리죠. 뭐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묘한 연결고리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돼요. 그 14라운드와 관련, 그러니까 14라운드 관련해서. 그러니까 알렉시스 아르게우가 13라운드로 시작해서 맨시니로 넘어가는 또 14라운드. 예, 그래서 그 본인은 또 프라이어에게 14회 예, 14회에 또 KO 당했고요. 예. 그짐 아트와의 그 세 번째 체급 때 13라운드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짐 아트가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영국 챔피언. 예, 영국 챔피언. 영국, 세 체급 네. 이제 알렉시스 네. 아르게오가 예. 왜냐면 매번 13라운드에 이제 타이틀을 땄기 때문에 아르게오는 예. 그리고 아르게오 복싱 스타일상 12라운드였으면은 그렇게 아르게오가 KO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진중하게 기다리고 물론 그 펀치력도 대단한 복서이긴 했지만 뭐 이렇게 러싱 파이팅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서두르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사라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페더급의 페드로사. 예. 페드로사도 페드로사, 산체스 전부 다 이제 그런 네. 스타일로. 라스트 라운드의 장인. 잠깐 제가 농담 한마디 하자면 지금 한국 야구 약속의 8회 얘기가 네.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이렇게 스포츠 평론가들끼리는 이승엽 선수를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이승엽 선수는 이제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 면제자거든요. 근데 왜 하필 계속 8회에만 홈런을 치나?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이제 입금이 안 됐다. 빨리 돈 보내라. 선수들이 형 경기 끝나면 줄게요. 아니 그런 거 없어. 나는 면제야.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부랴부랴 경기 중에 보내면은 이제 가족들이 입금 확인. 그럼 알았어. 그러고 이제 8회에 가서 홈런을 쳤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즐거운 농담을 저희끼리 하고는 했습니다. 묘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할 수 없다. 태우다가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돈 넣어야 된다. 근데 정말 그러면 이제 희한해요. 이승엽이 두 번이나 그런 20타수 2안타 뭐 이제 다 그 정도까지 올림픽 때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사보타지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럼 니들 군대 가. 그러고 이제 뭐 대충 했다. 뭐 저희끼리는 그렇게 즐겁게 농담을 했죠. 야, 그러던 한국 야구가 15년 전이었는데 네. 올해는 좀 처참하더라고요. WBC에서 그렇게. 프로야구는 흥행을 하고 있지만 WBC는 아니 가슴 오타니 아픕니다. 등장 이후로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수준이. 예. 오타니 등장 이후로는 뭐 160 이상 구속을 기록하는 일본 투수들도 굉장히 많고 복싱 수준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복싱은 정말 뭐 세계적인 수준인데 한국 복싱은 그러면 우리 구 선생님, 구본종님은 저 네. 후반 라운드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냥 제가 기억나는 승부는 뭐 외국 경기보다는 전 국내 시합 뭐 전주도 대 박광구 그 15라운드에 시합도 기억이 좀 많이 나고 네. 오민근 대 정기영. 네. 그 두 시합이 좀 기억이 나요. 신인석 대 정비원이? 네, 정병. 네, 그것도 15라운드. 맞아요. 15라운드에 정비원 선수가 완전히 탈진해서 무슨 펀치를 맞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경기는 완전히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가 이제 돼버린 상황이라 레퍼리가 말려버리는데. 그 이성열 이사님 주장이 그 맞네요. 그건 기량 대 기량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실력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네. 그것도 펀치에 의한 누적 데미지로 체력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 우리나라 선수로 특히 동양 선수들에 비해서 외국 선수들이 또 서양 선수들이 좀 스태미나가 어딘가 모르게 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걸 받았어요. 예전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줄인 거는 동양 복싱으로는 굉장히 대찬성할 일이고 그다음에 선수 대 선수 간의 그 시합 내용을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펀치가 좋던가 아니면 스피드가 좋던가 그 선수가 그 사람만의 그 실력 순수한 그 사람의 실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게 6라운드까지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그 어차피 복싱은 1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걸 조절을 해서 적절히 자기 실력 순수한 자기 실력 그러니까 스태미너 외에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시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12라운드가 넘어가면은 그거는 그 체력에 의한 어떤 좀 그런 실력보다는 어떤 체력 싸움이 돼버리고 뭐 이제 서로 엉겨붙는 막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실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성열 이사님 말씀대로 박찬희 선수가 오쿠마 쇼지하고 그렇죠. 3차전 지고 나서 은퇴를 했다가 12라운드로 줄어드니까 체력이 약한 나에게는 아. 이게 굉장히 멋진 뉴스다. 그리고 링 복귀를 했죠. 결국은 뭐 세계 도전은 다시 못하고 끝났지만요. 예, 저도 지금 사실은 그 좀 방금 말씀하신 그 오구마 슈즈하고 이제 박찬희 3차전 이제 그 경기를 그 이전 복싱 토크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그냥 너무 일방적이었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면이 조금 있는데 저는 굉장히 주목해서 그 경기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성열 이사님의 그 논점과도 연관해가지고 이제 그 후반 라운드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안 좋은 기억만 이제 복싱 남아 있는데 그 경기에서 정말 박찬희 선수가 잘했어요. 예, 그 정말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무기까지 새로 갈고 다듬어서 나와가지고 정말 뛰어난 경기를 전 했다고 여태 모든 경기 통틀어서 그 전반 라운드만 보면은 네. 박찬희 선수 최고의 경기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경기에서 정말 놀라운 게 박찬희 선수가 희한하게 아마추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후커예요, 특이하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오구마 쇼지를 잡으려면은 원투 스트레이트를 자기가 연마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갈고 나와가지고 정말 뭐 6라운드까지 원투 스트레이트가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구마 쇼지가 엉기고 막 이제 이런에도 불구하고 6라운드에 이미 양쪽 눈을 다 찢어놨어요. 저는 진짜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만약에 홈에서 그 경기가 있다 박찬희 선수가 7, 8라운드 안에 좀 TKO로 이거는 경기가 갈렸다고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기를 계속 이제 붙여놓으니까 오구마 쇼지가 나중에 정말 노련한 선수죠. 예. 실력도 대단하고 그래서 경기를 이제 뒤집었지만 그 경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성열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6라운드까지였다면은 그게 저는 오쿠마 쇼지 박찬희 2차전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2차전은 1라운드였나요? 종료 직전에 예. 다운도 시키고 그걸 다운 처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주심이 해리 깁슨. 아니 근데 저기 카운팅은 했습니다. 카운팅을 하고 본인이 예, 스코어를 채점은 9로 본인은 10대 10대 9로 구로 했죠. 예, 10대 예. 8이 아니라 그게 거의 종료 거의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이제 들어간 펀치였죠. 그리고 그 경기도 후반 라운드에 실점이 있긴 했지만 그건 박찬희 선수가 이긴 경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3차전에서는 대차의 판정승이 아니라면은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초반에 좀 KO 한다고 갔어요. 오버워크를 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체력 배분에 실패한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복싱 토크에서도 이렇게 이제 채점과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제 심판 전원 일주로 갈렸다고 이렇게 근데 그 경기에서도 그 경기는 2대 0이었고 한 주심은 동점을 줬어요. 143대 143대 동점을 줬고 나머지 두 부심이 생각보다 점수 차 많이 안 났고 근데 이제 워낙에 후반에 박찬희 선수가 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뭐 심지어는 그 세컨 쳐다보면서 왜 시계가 멈춰 있느냐고 하는 그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시계가 멈춰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힘드니까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아마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세컨을 보면서 뭐? 라고 약간 예. 신경질적으로 묻는 듯한 표정. 저는 그때 그게 깜짝 찍힌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박찬희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성열 이사님이 던진 그 화두와 연관해가지고 그 경기가 그랬다면은 그 6, 7라운드까지만 본인 실력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박찬희 선수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야 할 정상이어야 경기인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큰 범위 안에서의 그 복싱 어떤 그 자체에 어떤 실력 차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뭐 그 결과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이 자기네 실력을 서로 양 선수 간에 이제 뿜다가 그 체력적인 문제를 가지고 승부가 갈린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실력이 좋은 선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더군다나 그 13, 14, 15라운드까지 한다는 거는
그 정말 그 아니, 뭐 너무 인간적으로 가혹하다 이런. 가혹- 거죠. 어떤 하다기보다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성열 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수긍이 돼요. 수긍이 되는데 계속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해요. 아, 그래요? 그럼 아마추어 3라운드하고 프로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그 예를 들어 아마추어는 규칙이 훨씬 엄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운드도 적고. 네, 그리고 채점 기준도 얼마나 많이 히트를 했느냐지 프로처럼 얼마나 많이 데미지를 줬느냐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프로는 뭐 클린치라든가 아마추어에서는 이제 반칙으로 인정하는 것들도 반칙의 범주에 넣지 않으니까 넓게 봐서는 터프함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프로에서는 경쟁의 요소가 된다고 저는 봐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이 뭐 저는 그 뭐 이렇게 뭐 100%다 맞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12라운드 정도면은 지금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체력적인 부분도 포함된 그 실력 대 실력의 정석의 대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2라운드가 지나가서 이 선수들을 옛날 권투들을 보면은 특히 동양 선수들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아 이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표정이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결과를 봤을 때도 그거는 본인 실력 이외에 어떤 극한에까지 몰아넣을 필요까지 있나 그런 좀 잔인한 생각까지 들어서 복싱 세계 타이틀이라면은 뭐 하여튼 12라운드 뭐 10라운드까지 줄이면 더욱 좋겠지만은 그럼 더 재밌는 게 시합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 기억에 그 동양 선수가 도전을 해서 12회까지 굉장히 선전하다가 13라운드 이후에 그 기력이 쇠진해서 경기가 뒤집어진 경우는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라운드 꼭 라운드 12, 13, 14 이런 라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체력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까 우리가 서두에 나왔던 김득구 맨시니 선수의 같은 경우에도 9라운드까지는 거의 대등하게 박빙이었죠. 박빙으로 김득구 선수가 잘 나가다가 그 선수가 이제 배터리가 진짜 배터리로 치면은 거의 뭐 발목 밑에까지 떨어질 정도의 10라운드부터 갑자기 다른 선수 같은 그런 변화된 모습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김득구 선수를 제가 지책해서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뭐 장정구 선수라든가 김광선 선수, 뭐 박찬희 선수, 해외 선수들도 뭐 그런 찾아보면 좀 있겠지만은 이게 배터리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거는 좀 승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갈린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좀 아쉬워서 하여튼 그리고 선수 생명에도 좀 약간 그거는 좀 이게 주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데미지를. 저도 이제 그 12라운드 타이틀 매치를 했다면 좀 유력했을 선수로 생각하는 게 최충일 선수. 그러니까 나바레테랑 했을 때 만약 12라운드 경기였다면 그 정도는 최충일 선수가 좀 체력 안배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럼 내용이 좀 달라졌죠. 11라운드에 그렇게 뻗을 정도로 이렇게 모험을 걸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기준 선수. 이기준 선수는 진짜 날 것입니다. 네. 그냥 그 선수는 물론 끝날 11라운드에 때까지. 경기가 끝나긴 했지만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최충일 나바레테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초반에 변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그 결정적인 페이는 그 라운드보다 2라운드에 나바레테 왼손 카운터를 맞고 최충일 선수가 코뼈가 내려앉으면서 그것 때문에 숨쉬기가 이제 심수기가 불편해지. 힘들어서 6라운드에 왜 대시를 안 했느냐는 질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안전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다 결국은 이제 역전 KO패를 당한 거고 이기준 선수 같은 경우가 아마 요 예에 가장 잘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그 11라운드에 이미 승부가 기울었죠. 그리고 이제 12라운드에 거기서 이제 이미 다리가 중심으로 찍는 풀리는 거고. 상태로.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성열 이사님 논점대로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라운드 문제라기보다 동서양의 출발선 체력적인 어떤 출발선이 다른 그렇게 그 원점이기 해석이 때문에 돼요. 예, 논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얘기 같아서 예. 지금 이제 13라운드 이후에 그 KO 승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오늘 이제 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 10라운드까지 적어도 8라운드까지 10라운드까지 그렇게 서로의 기량을 아주 그냥 이게 재미있는 그 시합으로 가다가 12, 13, 14 가면서 갑자기 체력이 이제 뭐 레너드 헌즈전도 또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헌즈의 그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시합은 어떻게 보세요? 그 혼즈의 세력적인 부분 또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 헌즈가 14라운드까지 가본 일도 없었고 또 레너드라는 상대를 맞아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레너드가 좀 우월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에 이렇게 또 전세가 뒤집혔고 제가 레너드가 쓴 자서전인가? 하여튼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책에 보면 그 12라운드가 끝났을 때 거의 양눈이 자기는 감겨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13라운드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은 자기의 방어 능력이 없어져서 14라운드에 내가 KO로 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3라운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헌즈가 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좀 펀치에 맞고 약간 엉성하게 로프 사이로 주저앉듯이 그걸 뭐 다운으로 안 치더라고요. 첫 번째 다운으로. 네. 다운으로 안 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운을 시키고 나니까 아 이제는 14라운드에 내가 승부를 걸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고 코너맨들은 이제 12라운드 끝났을 때 13라운드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레너드가 KO 패한다라고 본인도 생각했고 코너맨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싱이 참 멘탈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쳐 있어도 상대가 나보다 더 지친 것 같으면 힘이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헌즈가 확실히 후반 체력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영국인들 KO 펀치끼리 붙었던 크리스 유뱅크하고 나이젤 벤 선수 경기였던가? 그 경우도 이제 나이젤 벤 선수가 KO 당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장애 후유가 왔던가요? 아 그거는 마이클 그건 왓슨. 아 마이클 왓슨. 마이클 왓슨과 네, 이제 마이클 왓슨과 크리스 유뱅크. 예. 근데 그 마지막 경기도 라운드에서 이제 네, KO 패를 하죠. 마이클 왓슨이 크리스 유뱅크를 그 전에 다운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크리스 유뱅크가 뭐 저거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흐느적 하는데 약간 럭키 펀치 비슷한 게 들어가면서 다운을 뺏어내죠.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져요. 아니 언제 저렇게 뭐 급속 충전을 했지 싶을 맞아요. 만큼 초반 라운드 같이 막 펀치를 휘둘러서 왓슨의 경우가 다리가 완전히 묶여 있는 네. 상태가 돼버리니까 다음 라운드부터 그러니까 약세를 보니까 약세를 힘이 봤어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멘탈적인 면이 강하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좀 슬퍼요. 솔직히 13, 14, 15라운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마이클 왓슨은 11라운드. 그때 12라운드, 아니, 12라운드 그 최종 라운드인데 하여튼 뭐 12라운드. 그런 시합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조 프레이저도 마지막 라운드에 안 나왔잖아요. 그 무하마드 하려고 할 때도. 그렇죠. 14라운드 끝나고 예, 예. 15회 전에 안 나왔죠.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레너드 헌즈존도 그렇고 주프레이저랑 알리존도 그렇고 체력으로 모든 게 갈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너드 헌즈존도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작용은 했겠지만 저는 그 13라운드 계속 진행되는 동안 레너드가 지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초반에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복싱을 많이 봐온 사람 입장에서는 비록 TV 중계지만 기량차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 연타를 넣는다든가 디펜스를 한다든가 사이드웍을 밟아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든가 하는 면에서 레너드가 한 수이구나. 저는 당시에 레너드를 되게 얄미워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도 그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외관으로 보기에는 레너드의 눈이 감기고 평소만큼 몸놀림이 활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단순히 그게 그 이성열 선생님 주장하는 것처럼 그 최종 라운드에 이르면서 배터리 방전 때문에 그렇게 승부가 오로지 그 요인 때문에 갈렸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알리드 조프레이저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떻게 그게 체력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저는 정말 복싱 보면서 그렇게 걱정되는 경기가 없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맞았잖아요. 3차전은 정말 그랬죠. 네,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마닐라 스릴라. 네. 마닐라 스릴라. 1차전에서도 15라운드에 그 다운. 조 프레이저의 그 레프트 롱훅, 레프트 롱훅. 근데 그걸 맞고 11라운드 일어난 알리가 더 대단했어. 그걸 맞고. 그게 너무 대단한 거. 11라운드에 이미 그로기로 비틀비틀했고 알리 맷집도 대단한 거. 저기 맷집 대단. 예, 쉐이버스 그 강펀치를 네. 그 견딘 것도 그렇고. 예. 알리는 이제 쉐이버스와 관련해서는 펀치 한 대를 맞을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네. 경기를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죠. 중단하고 싶었다라 그랬고 프레이저한테는 그 15라운드 펀치를 맞고 나서 크게
이렇게 대자로 뻗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아 정말 마음속에 평화가 몰려오고 늘어지게 한 잠 자고 싶었다. 근데 자기를 성원해주는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났다. 근데 복서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길게 뻗었을 때 뭐랄까요, 최선을 다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평안함, 휴식 지향의 어떤 행복감 이런 게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가 너 거의 한계까지 왔으니까 일어나지 마라고 엔돌핀을 마구 분출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반인의 경주에서 느끼기 힘든 그게 어떤- 마라토너의 러너즈 하이 같은 거겠죠. 아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복서들을 사실 존경하는 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선승의 경지에 있는 듯한, 이미 체중 감량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링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아붓고 예,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순간적 체험조차도 어떤 명상의 한 형제 같은 면을 보이고 그 일어나는 것도 정말 초인적인 어떤 부분 아닌가요? 그 일반인은 그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날에 그런 데미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미지 아무리 젊지만은 너무 그런 데미지들이 계속 축적되면은 예. 나이 들어서 좀 많이 몸이 안 좋아질 것 아니 같아요. 물론입니다. 예. 그렇죠. 알리도 그래서 결국 예. 예, 그렇게 된 거고, 문성길 선수도 생각보다 일찍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펀치 드렁크가 말살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이성열 이사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복싱, 클래식 복싱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해요. 복서를 먼저 걱정하고 하는 근데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13라운드 예, 이후에 그렇죠. 예, 명경기들을 이제 추억하는 자리니까. 구본정님이 지금 전혀 못 들어오고 계세요. 네, 아, 네,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좋은 말씀드리고 저희 아무래도 선수 보호 측면에서 요즘에 과거보다는 요즘에 또 레프리 스톱도 훨씬 빠르잖아요, 요새. 그러게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저걸 또 시합을 붙이나 누구 잡을 일 있나 그런 것도 많은데, 요즘에는 선수 그 스톱 걸리는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일찍, 억울할 것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이 봤어요. 많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글러브도 조금 예전보다는 두꺼워졌잖아요. 솜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글러브 그 온스는 그러니까 각각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6온스를 썼고 웰터급부터 이제 8온스를 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웰터급까지 8온스를 쓰고 슈퍼웰터급부터 10온스를 씁니다. 근데 차라리 적은 온스의 글러브를 쓰고 맞고 떨어져 버리는 게 그 선수한테 낫지. 이거를 글러브를 좀 두툼하게 해서 떨어져야 될 펀치를 견디면서 더 맞기 때문에 더 뇌에 충격이 간다. 더 충격이. 예, 그게 그 WBA 총회에서 그 의사가 발표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 논문을 발표를 했었고, 근데 그게 뭐 100% 옳다고 또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글러브의 온스를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또 복서를 위한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뭐 복싱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얘기가 돼 나가겠죠. 발전적인 방안으로 또 갈 거고. 근데 레퍼리 스톱이 빨라진 것은 세계적인 추세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가면 그거를 좀 악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 선수가 몰리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우리 선수가 좁힐 때는 안 말려요. 기회를 줘요. 그런 그 불당함을 좀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경기 6초 남기고 끄는 그 유명한 경기가 뭐였죠? 차베스 테일러. 2초. 그건 차베스. 2초. 차베스 테일러. 근데 2초 지났으면은 판정 결과는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끝난 거죠, 그냥. 이긴 거죠. 네. 당시에 그렇죠. 11라운드까지 채점 결과는 2대1로 테일러가 이긴 맞아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2가 워낙 큰 점수 차라서. 예, 둘이 그렇죠. 그러니까 12라운드 다운을 포함시켜도 2대1 판정으로 이제 차베스가 첫 검은 별을 다는 그렇죠. 순간이 되었을 뻔한 것을 리차드 스틸이 끄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어느 쪽에서도 항의를 안 했습니다. 아니요. 그 끄는 거를 정당하다고 난리 항의했죠. 났었죠. 네. 거긴 루드바 트레이너가 난리가 나가지고 예. 정말 그 항의 리미를 고생했어요. 끝나고는 공식적인 항의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소를 제소했어요. 하거나 제소했나요? 네, 제수해서 재경기를 네. 했죠. 예. 재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도 또 뭐 이렇게 또 부상 판정 중간에 아니, 돼가지고 아닙니다. KO.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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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나요? 프랭키 랜달 경기고 아, 이거는 그렇죠. 예, 제소에서 제가 재경기가 된 헷갈리는 것은 거. 아니고 테일러 한 체급 이제 저 테일러가 챔피언 프랭클랜드 한 번 더 나중에 도전했죠 테일러가. 지금 시간을 봐서는 이제 15라운드 추억이나 이런 거는 다음 회차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5라운드 하면은 국내 선수 경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9번정님 말씀하신 뭐 전주도 선수 경기도 있지만 제 어린 시절에 그 와지마 고이치와 유제도 2차전 15라운드 KO패가 있고 그 다음에 박종팔 선수의 그 두 번의 15라운드 KO승. 그 덕센과의 경기는 과연 주심이 끊었지만 그게 KO인지 아닌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LA에 가서 비니코토. 이긴 그 통쾌한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명우 선수의 가장 무리오 주니어 플라이급에서 나온 아주 이례적인 15라운드 KO승 정말 명경기였죠. 그리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발 역전 존 테이트와의 그 WBA 헤비급 마이크 타이틀 위버. 매치 마이크 마이크 위버 위버. 네. 큰 차로 14회까지 뒤지고 있다가 이건 그야말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네. 시합이었어요. 헤라클레스의 한 방이 터지면서 15라운드 역전 KO승 그 존 테이트 선수로서는 정말 억울할 텐데 근데 커버를 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의식을 잃었어요. 넘어갔거든요. 큰 펀치도 아니었는데 네. 가드 사이로 뚫고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성열 이사님이 그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몸은 견디고 있지만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 지점을 딱 이제 펀치가 맞으면서 그 진짜 얼마 남겨놓지 않고 타이틀을 알려버렸죠. 그러니까 유재두 선수 2차전 같은 경우도 마지막 펀치는 레프트 잽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정타는 정타지만 그냥 예비타였는데 그걸 툭 맞고 갑자기 그 오른쪽 무릎을 딱 꿇어버리니까 와지마 고이치 선수도 순간적으로 멈칫하고 놀랐다가 이제 뉴트럴 코너로 갔고요. 그리고 유재두 선수도 일어나서 조금 비틀비틀하더니 이제 코너에 가서 이렇게 그 말하자면 사자의 최후랄까 그냥 어깨에 이렇게 파묻고 그리고 카운트아웃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주저앉은 상태로 걸어 내려오지 못하고 세컨들이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갔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상태로 운반을 했는데 15라운드 KO 중에는 그게 제일 좀 인상적인 KO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한계까지 와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 경기가 이제 바로 뭐 딸기를 먹고 뭐 약물에 중독됐다부터 온갖 설이 난무했던 경기죠. 조만간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금년 안으로 네. 그 유재두 그 관장님이 이제 와지마고이치랑 가서 시합을 하고 와서 이 딸기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나오실 겁니다. 지금 그분을 통해서 한번 그 비화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그때 황 대표님하고도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약물 중독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초반 라운드를 집에 가서 다시 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움직임이 발랄하고 그럼요. 네, 푸트워크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때는 주심이 김진국 맞아요. 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불이익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초반부터 좀 러싱 파이트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와지마고이치가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와서 감기에 걸렸네. 뭐 사실은 경기를 할 만한 컨디션이 아니고 봤듯이 챔피언은 등극할 때도 7라운드 KO로 나를 이겼고 미사코도 5라운드까지 뒤지다가 6라운드에 한 방에 뒤집었고 그래서 이게 옵션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내가 링 위에 올라온 거지 챔피언의 롱런을 빌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맞아요. 완전히 이거는 위장 전술에 당한 건데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네. 그리고 세계 챔피언 2번이나 했고 뭐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일본 내에서는 이 체급의 도전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나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초반에는 정말 많이 때리죠. 많이 때리고 경쾌한데 결국은 지구전에 당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한 9회 10회 넘어가니까 이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거의 그 이렇게 발바닥을 캔버스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복싱을 하더라고요. 이미 체력이 그때 이제 탈진이 된 상태로 계속 후반 라운드를 끌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두 분이 3차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 그것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후로 다시 한번. 유재두 선수도 시합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좀 더 했다면 아니면 뭐 호세 두란이나 뭐 차후에 한번 또 도전을 좀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 좀 뭔가. 미스테리예요. 그 에디가 줘도 그렇고 그 저기 약물 사건 때문에 좀 뭔가 미운털이 바뀐 거 그럴 수- 같아요. 그 그런 아마 그게 가능성도 있고. 컸을 것 같네요. 저기 지역적인 문제. 기억나게 그 스포츠지에 맨날 유재두 선수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얼굴로 나와서 이번에도 도전 수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챔피언이 했으면 한번 해볼 만한 뭐 유고 코로나 뭐 이제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만 나오고 말년의 기회가 주어지지 유재두였어. 않았어. 말년의 유재두였어도 에디 가조나 굿도 마사시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요. 훌륭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재두 선수에게는 한 방이 있잖아요. 임재근 주호를 뛰어넘는 한 방이 있는데 주호 선수한테 질 때도 10라운드에 KO 당하고 나서 똑같은 똑같이 모션이었죠. 네 똑같이 이렇게 코너에 가서 이렇게 팔 올리고 고개 푹 숙이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더 싸울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줬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 기억에 일반 복싱 팬들 저는 어렸지만 그 거기서 이렇게 회자되는 얘기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어떻게 주호 같은 애송이한테 유재두가 10라운드 떨어지냐 해서 저건 승부 조작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어른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경기도 또 주호 선수 쪽 입장은 좀 다른데 주호 선수가 나중에 부산으로 경기하러 가다가 저 없어지죠. 열차에서 사라지는 네 뭐 근데 그 유재두 선수와 경기하기 전에는 주호 선수가 이제 잘하는 경기와 못하는 경기 등락이 크잖아요. 근데 유재두 선수를 이기면 이게 출세작이 될 수도 있고 세계 타이틀 도전도 갈 수 있으니까 매니저와 세컨드들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근데 이제 주호 선수한테 야, 너 이기면 롤렉스 시계 하나 사줄게. 근데 주호 선수가 연습을 하면서도 아 롤렉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계속 롤렉스를 막 외쳐가면서 근데 롤렉스 시계 요새 얼마나 하나? 비싼데. 아우 어디 가면 좀 롤렉스 시계를 좀 파는 데가 있나? 내가 물건 보고 와야 되는데 롤렉스 시계 사다 놓으셨어요? 계속 롤렉스 시계 얘기하면서 주호 선수는 자기가 이길 거를 100%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이라기에는 주호 선수가 그날 좀 유난히 잘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재두 선수의 강인함을 봤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이제 없었던 거겠죠 아마 일반적으로. 유재두 선수의 컨디션이 그냥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선수들도 다 그건데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도 좀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유 뭐 얘기하다 보니까 후딱 시간이 지나갔네요. 일단 15라운드 얘기는 유재두 선수 한 경기하고 딱 끝났습니다. 뭐 정밀 이제 분석은 네, 그 경기 하나 근데 했어요. 할 얘기는 좀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제 기약을 하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같이 참여해주신 그 코토바님께 엔딩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자리 함께해서 너무 지금 약간 이제 텐션이 그 업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13라운드 이후 명승부에 대해서 서막을 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 좋은 얘기 나올 테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